안녕하세요,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문화에 관한 두 가지 시선, 관념론과 유물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관념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에 있는 사진은 빌헤름 프리드리히 헤겔의 사진입니다. 먼저 관념론과 유물론은 문화의 중요한 변수로 정신을 중심에 놓고 보느냐 아니면 물질을 놓고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관념론은 정신을 독립변수로 보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종속변수로 봅니다. 또 마르크스 유물론의 대표자인 칼 마르크스는 정신을 상부구조 또 물질을 하부구조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정신 상부구조를 종속변수로 보고 그리고 물질 하부구조를 독립변수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하고 정신이 지향하는 바를 물질이 따른다는 이론이 관념론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하부구조가 중요하고 그것이 독립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정신이 그에 따른다고 생각하는 게 유물론입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칼 마르크스의 언표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혹은 의식은 존재, 즉 하부구조 혹은 물질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게오르그 빌헤름 프리드리히 헤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헤겔은 독일 관념론의 대표자이자 완성자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로부터 이어지는 근대 합리주의 철학의 전통을 칸트가 훨씬 더 정밀한 언어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 세 권의 책으로 합리주의 혹은 관념론의 철학을 열었다면 헤겔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완성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헤겔의 주요 개념으로는 개념, 자연, 정신 등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변증법, 정반합의 논리를 헤겔이 섬세하게 발전시킵니다. 헤겔이 그의 고유한 철학적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긍정적 가능성과 부정적 가능성이 동시에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능성 때문에 등장했다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가능성 때문에 부정되고 또 더 나은 다른 긍정적 가능성들이 또 부정적 가능성과 함께 펼쳐나가는 그런 철학을 구사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주요 저서로는 전신현상학 그리고 철학 강요 등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밖에도 많은 대표적인 저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것은 철학 강요에서 자연 철학과 정신 철학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자연 철학은 아까 말했던 정신과 물질의 대비 구도 속에서 자연 철학은 물질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신 철학은 정신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겔에게 철학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말하는 분과적 의미에서의 철학이 아니고 모든 학문을 지칭하고 그리고 그 모든 학문의 자리 지정자로서의 철학의 위치를 헤겔은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헤겔의 생각은 철학 강요, 엔치클로페디 데어 필로소피션 비션샤프텐 인 그룬틀리세라는 긴 제목의 책인데요. 엔치클로페디는 백과사전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철학적 학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이게 강요, 개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짧게 우리나라에서는 철학 강요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논리학, 2권은 자연철학, 3권은 정신철학입니다. 논리학은 어떤 대상을
어떤 대상을 두고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그리고 순수한 논리적 의미에서의 철학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문화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논리학은 일단 가로치고요. 그리고 자연철학은 역학, 물리학, 유기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권, 2권, 3권 또 각 권 내에서 유론, 본질론, 개념론 또 자연철학 내에서 역학, 물리학, 유기학 그리고 정신철학 내에서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 이렇게 하면서 3분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특수성, 보편성 혹은 즉자, 대자, 즉자대자 이런 성격들이 그의 책 구성 속에도 이미 녹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철학 내에서는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 이렇게 나누고요. 주관정신은 혼, 의식, 정신을 다루고 객관정신에서는 주로 우리들이 사회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공동의 삶을 조율하는 것 그래서 법이나 도덕성, 인륜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절대정신은 이제 주관정신이 어떤 개별자로서의 정신을 다룬다면 객관정신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신을 다루고요. 또 절대정신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다루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정신의 해결은 예술, 종교,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해겔이 말한 철학은 철학의 분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을 이야기하고 그 모든 학문에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술, 종교, 학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헤겔은 정신철학의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신은 우리에게는 자연을 자신의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자연의 진리이며 따라서 자연에서 절대적으로 최초의 것은 바로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라는 말은 즉자대자적인 존재로서의 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자대자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이 칠판 지우개는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죠. 외면성으로 존재하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칠판 지우개는 즉자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있기만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칠판 지우개라고 이름 짓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이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이것을 칠판 지우개라고 이름 짓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것을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 것, 이렇게 거리를 획득하면서 무엇이라고 이름 짓고 이것의 용도를 생각하고 만들고 할 때 저는 이미 이것과 하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 있는 즉자는 안지시 그리고 대자는 피어지시라고 인데요. 그래서 이것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로는 즉자적인 존재죠. 그리고 한 인간도 즉자 존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저에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의식되지 않다면 저는 지금 즉자로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엄청난 슬픔에 빠져서 이 슬픔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고 이 슬픔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슬픔에 깊이 빠져 있는, 혹은 고통에, 예를 들면 뭐 가장 쉽게는 칼을 베었어요. 칼을 베었는데 손이 다쳤어요. 어떤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통증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손을 뺐어요. 이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이것과 거리를
두고 있지 못하고 이 고통이 저를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 상태는 즉자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이제 고통이 좀 사그라들고 아,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구나, 뭐 때문에 손이 베었구나, 그리고 얼만큼 베었구나, 지금 내가 병원을 가야 하나 아니면 밴드만 붙여도 되나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때는 이미 이 고통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는 이미 제가 지금 대자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해겔은 그런 우리의 경험이 그런 직자 상태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것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것을 파악하는 상태에서의 경험, 그래서 그것이 대자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또 대자도 뭐 완벽한 상태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직자 대자적인 상태로 나아가려는 게 해겔의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기서 퓨어온스라는 우리에게는 이라는 말은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그 경험을 인식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면서 계속 이 경험과 경험에 대한 인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다 더 나은 존재로 상승해가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계속 지향해 가면서 좀 더 나은 존재로 상승해가는 그런 것이 해겔이 즉자대자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우리에게는 자연을 자신의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누구도 자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몸은 자연적인 것이고, 그 자연적인 것을 전제하지 않고 정신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자연적인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정신활동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양분을 섭취해서 그 섭취한 것을 통해서 생겨나고 성장하고 또 이렇게 장성했고 그리고 또 늙어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은 자연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자연의 진리이며, 그러니까 정신은 자연을 전제로 하지만 정신이 자연의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에서 절대적으로 최초의 것은 바로 정신이다. 그러니까 자연이 정신의 전제라는 말과 정신이 절대적으로 최초의 것이라는 말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장성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 그리고 막 태어나서 엄청난 무능력의 상태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겠죠. 그런데 지금은 대소변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신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자아를 나름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면서 더 성숙한 그리고 더 고차의 정신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유년기가 혹은 유아기가 지금 장성한 여러분들보다 선행한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한다고 할 때, 나를 이제 막 태어났을 때, 또 성장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내가 최고로 실현된 상태를 중심으로 저를 평가하는 게 맞을까요? 해겔은 인류가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또 인류가 역사 이전에
역사 이전의 시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화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물질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결합하고 유기화합물이 생기고, 그리고 쭉 지구의 과정들을 거쳐서 광물적 에너지가 식물적 에너지가 동물로 바뀌면서 점점 유인원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하면, 인간 존재는 자연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DNA나 이런저런 유전자나 RNA나 이런 방식으로 환원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유년기의 나 혹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내가 지금의 나보다 선행한다고 해서 그 선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성하고 완전히 성숙한 나를 기준으로 나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한다면, 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한다면 헤겔의 생각, 즉 정신이 절대적으로 최초의 것이다 라는 말에 좀 다가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의 정신보다 선행해요. 전제예요. 인간의 정신의 전제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오히려 절대적으로 최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광물,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 이제 막 태어난 이런 인간이 물론 선행하죠. 그리고 인간의 정신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제도, 객관정신으로서 국가, 법률, 경제체제, 관습, 그리고 문화에서 가장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 종교, 학문을 구성할 수 있는 존재자고,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런 물질적인 측면이, 즉 자연이 인간의 전제를 이루지만 인간에 대한 평가는 또 혹은 인간은 이러한 정신적 영역들을 실현하는 존재, 그리고 그 실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그래서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하다는, 오히려 물질적인 것이 정신의 어떤 외면성의 형태라는 것. 그러니까 헤겔은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했는데요. 헤겔은 물질이 정신과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이 외면성으로 드러난 것을 헤겔은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정점에 이른, 그리고 앞으로 계속 확장되고 성장되어 갈, 또 분화되어 갈 인간을 오히려 시작점에 놓고 또 절대적으로 최초의 것으로 놓고 철학을 펼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그 개념이 스스로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고찰할 때만 우리는 정신의 진리 속에서 인식한다. 그래서 헤겔에게 이 세계는 정신이 절대적으로 최초의 것인 정신이 자기 스스로를 실현해가는 과정. 물론 헤겔에게 어떤 그 실현의 정점이 마치 종말론처럼 주어져 있는 건 아니죠. 아니고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실현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견하려고 하지 않고 예견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역사에 또 혹은 물질의 역사에 자연의 역사에 모든 과정의 정점에는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이 드러나는 형태들이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헤겔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그 개념이 스스로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고찰할 때. 그래서 해겔 당시에 해겔은 1770년대에 태어나서 183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당시에 독일에서 형성된 세계 그리고 앞으로 계속 형성되어 가야 할 세계가 어떤 정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그렇듯 외적 자연 또한 이성적이고 신적이자 이념의 소술이다. 그래서 정신이 이성적인 것 혹은 신적인 것, 이념의 소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이런저런 문화활동, 이런저런 정신활동들을 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세계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해겔은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외적 자연 또한 이념의 소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에 있어서 이념은 상호 외재의 집안 속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이념은 단지 정신의 외재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때문에 그리고 정신의 본성을 형성하는 즉자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내면성의 외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역시 외재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간은 경험과 그 경험에 관한 인식들을 계속 통일해 가면서 또 인식들을 수정해 가면서 또 새롭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정신의 진리를 펼쳐가는 더욱더 성숙해가는 존재라고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즉자이면서 동시에 대자적인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경험을 인식하는 그런 존재인데 아까 말했듯이 외적 자연 혹은 이러한 사물들은 이념의 소술이긴 하지만 외재적이고 그 자신에게도 내면성에 외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역시 외재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물은 혹은 자연은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이죠. 대자적으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해 주는 것이 바로 정신인 것이죠. 정신은 참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이고 유기적인 것이며 체계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의 본성에 관한 인식을 통해서만 정신에 관한 학문은 참되고 살아있으며 유기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래서 해겔은 정신이 참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참된 것이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 즉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밀실에 갇혀 있어요. 이런 밀실에 갇혀 있고 그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은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매개된 창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바깥 소식을 접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문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누군가가 써준 편지에 의해서만 혹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만 내가 이 밖에 있는 세상의 소식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영화들도 있죠. 그래서 재앙이 닥쳐서 핵폭탄이 터져서 어떤 벙커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밖에 있는 소식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밖에가 지금 나가서 보자니 목숨이 아깝고 안에만 계속 있자니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짜 핵폭탄이 터진 게 맞는지, 우리만 지금 여기에 처박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갈등들이 생기겠죠. 또 2차 세계대전 때 한 섬에 유폐된 일본의 군인들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혹은 연합군의
방송에 연합군의 방송과 연합군의 삐라에 의하면 일본이 패망했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투항하라. 는데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기로에 선 그런 태평양의 군도의 섬들에 갇혀있던 일본 군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념론자들은 정신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은 세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각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관념론자들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해서 받아들인 것이 우리가 정신 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누군가, 혹은 창조자, 혹은 악령이 우리에게 계속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우리를 어떤 혼란에 빠뜨리는, 혹은 영화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어떤 가상의 세계가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있지 않은데, 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신 속에서만 그런 방식으로 환상을 만들어서 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정신이 만들어낸 어떤 표상 혹은 개념을 믿을 수 있나? 신이 있다면 신은 선한 존재이니까 신에게 의지하면 모든 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그렇지만 관념론자들 또 유럽의 합리주의자들은 신을 반증할 수도, 신을 있다고 증명할 수도, 또 신이 없다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정신 속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없는 정신이, 즉 이 방에 갇혀있는 정신이 우리의 감각 자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진리로 여길 만큼 진리로 여길 수 있는 것일까? 그게 어떤 확실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할 수 있죠.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환상 아닌가? 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정신이 외부를 직접 경험할 수 없고 이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없고 항상 감각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참되지 않다면, 그래서 거짓이고 환상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관념론자들은 혹은 헤겔은 정신은 참된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로부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내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그래서 생각과 존재의 일치. 그러니까 아까 이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안에 있는 것과 이 밖에 있는 것의 일치를 다른 건 다 의심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데카르트가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칸트가 정밀하게 다루었고, 또 그것은 오히려 헤겔은 정신을 절대적으로 최초의 것으로 상정하면서 정신의 경험과 인식, 그래서 정신의 자기운동 혹은 존재 혹은 물질의 자기운동, 이 양자를 이중화하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참된 것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이고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이고 유기적인 것이며 체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나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존재가 혹은 자연이 혹은 물질이 저기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파악해가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대상에 빠져들어서 직자 상태에서 경험하고, 또 대자 상태에서 인식하고, 또 다른 경험을 또 직자 상태에서 인식하고, 계속 이 경험과 거리두기를 통한 인식이 계속 변증법적으로 계속되면서 정신이 자기를 서술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것, 헤겔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의 철학, 그러니까 변화를 긍정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이중화된 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경험하는 나와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인식하는 나가 다르고, 또 제가 A1으로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A2로서 인식하는 것, 그리고 A3로서 다시 경험하는 것 하는데, A1과 A3 사이에 제가 경험을 할 때 이미 달라져 있거든요. 제가 달라져 있고, 또 대상도 달라져 있습니다. 이 대상도 달라져 있는데, 그런 이중화된 운동, 그래서 저도 달라져 있고 이 대상도 달라져 있고, 또 뭐 대상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저와 다른 사람이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제가 오늘 가서 이야기할 때 저와 그 사람,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되뇌이면서 인식했던 나,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속 변화를 긍정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다는 것, 유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체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헤겔은 아까 제가 철학이 학문하고 똑같은 말, 헤겔에게는 철학과 학문이 동의어라고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헤겔은 정신이 자기를 현상하면서 계속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것을 경험을 축적해 가는데, 그 축적한 것이 체계적이어야 한다, 체계적 인식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체계를 학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은 뭐 이런 체계들이 있고, 그 체계들이 서로 유기적이겠죠.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의 변화와 분화가 유기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변화와 분화가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쉽게는 여러분들이 뭐 다쳐서 다리만 쫄룩거려도 이미 골반도 비틀어지죠, 척추도 비틀어지죠, 목도 비틀어지죠. 이런 게 유기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그 전체를, 유기체라는 것은 그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유기체 내에서 어디 하나를 바늘로 찔러보세요. 그러면 찔렀는데 안 아프면 제 몸이 아니고요. 그 유기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아프면 유기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기체라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고 어떤 부분의 분화와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의 사고를 했습니다. 헤겔은 또 물질의 실체가 중력이듯이, 그래서 이게 물질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고요. 또 우리들의 뇌도 정신활동을 하는 주요한 기관이지만 동시에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물질적인 뇌는 물질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뇌가 하는 활동이 정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실체가 중력이듯이 정신의 실체와 본질은 자유다.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며
역사의 흐름은 자유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정신의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철학이자 학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러한 정신은 자유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한 명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많이 자유로운 사회로 진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그런 자유의 발전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하고 정신을 독립변수로 두면서 그 정신의 본질인 자유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으로 역사를 파악하려고 했던 게 헤겔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에 보면 고대 중국, 그리고 바빌론, 페르시아 이쪽 지역, 그리고 게르만 기독교 세계, 그리고 지금 근대 등을 이성과 정신의 본질인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 그래서 정신이 자신의 본질인 자유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모순을 지향해 가면서 점점 한 명이 자유로웠던 것에서 많이 자유로워지는, 이것은 중국의 고대 황제고요. 이거는 중세의 교황이 그 왕에게 그 관을 씌워주는, 그래서 중세 봉건제를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프랑스 혁명,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들라크로아의 작품인데, 점점 더 한 명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많이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이성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 정신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에서 아까 제가 자연철학, 정신철학, 그리고 정신철학에서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절대정신은 이런 예술, 종교, 철학, 그리고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개별자가 자기 세계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회 제도, 여러분들은 흔히 방콕 집에 있으면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헤겔은 어떤 주관 정신이 자기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제도 속에서 국가, 사회, 경찰력, 법, 그리고 계약관계, 그리고 가정, 또 지역사회, 직장 내에서의 어떤 조합, 그리고 시민사회 내에서 그런 제도들 속에서 자기 집처럼 편안한 것, 그런 것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어떤 주관적 개인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객관적인 정신, 그래서 객관적인 제도 속에서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정신의 자유인데, 우리가 객관정신 속에서 이런저런 제도 속에서 자유로우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거든요. 상호 의존적이고 사정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유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를 올리면 이 강의를 며칠 안에, 한 10일 안에 봐야 되고, 또 글을 써서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제도 속에서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객관정신 속에서의 부자유한 측면을 한 차원 뛰어넘는 절대정신의 자유가 예술, 종교, 철학 또는 학문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물질 속에서, 물질의 대비구도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외화된 정신으로서의 물질이라는, 그리고 정신이 자유를 지향하는 과정으로서의 역사 과정, 그리고 정신이 자기를 계속 자신의 본질인 자유를 계속 실현해 나가는 과정, 그것도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함께 자유를 누려가는 그런 어떤 만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정신, 나만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문화철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총체성을 문화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문화를 추동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정신을 긍정하는, 정신을 독립변수로 생각하면서 서술하는 헤겔의 생각을 보았습니다. 약간 경험적인 이야기로 돌려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스마트폰 혹은 노트북을 통해서 이런저런 인터넷을 했는데 과연 우리들이 그런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싶은 근원적인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겔은 당연히 그것을 어떤 정신의 욕구, 그래서 보다 더 알면서, 아는 것은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것을 알면서 그 속에서 내 집처럼 자유롭고 싶은 정신의 욕구를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뭐 해결적 관점으로도 좋고, 아니면 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나는 훨씬 유물론적인 관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인터넷을 왜 했나? 내가 인간이 이렇게 인터넷을 혹은 스마트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독립변수고 정신이 종속변수인가, 아니면 정신이 독립변수고 물질이 종속변수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인터넷에서 도대체 내가 인터넷에 하는 주요한 욕구가 뭘까? 를 생각해보는 그런 과제를 낼까 합니다. 그래서 뭐 길지 않게 또 한 400자 이내로 저희 토론방에 글을 올려주면 좋겠는데요. 인터넷을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컴퓨터, 전자계산기인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들이 가능하게 된 건데,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기술적인 기반들이 충족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의 보다 더 많이 알려고 하는, 또 그러한 암 속에서 자유로우려고 하는 우리의 정신적 욕구가 인터넷이나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건가? 이런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역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ENIAC이라는 1946년에 발명된 전자계산기 컴퓨터는 대포의 탄도를 계산하는 목적으로 개발됐어요. 그리고 또 역시 에드백도 탄도학 연구소에서 발견된 자동 계산기, 전자계산기고요. 유니백은 인구조사를 목적으로, 그래서 먼저는 여기는 이제 뭐 군사용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정부가 인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다가,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그 인구들의 관리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려는 보험사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상업용 컴퓨터, 그 다음에 개인 사무용 컴퓨터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어떤 업무 환경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비트 개인용 컴퓨터, 이때부터 좀 약간 여가의 성격이 생겨납니다. 여기는 군사적인 목적이나 인구 관리의 목적, 그리고 여기서는 사업적 목적, 그리고 좀 내려오면서 개인적 목적, 그래서 개인의 여가나 어떤 정보 검색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개인용 컴퓨터 PC 시대가 열린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어떤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신이 자연을 전제한다고 해서 정신이 자연을 전제하고 선행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신의 욕구가 절대적으로 최초의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컴퓨터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그것이 처음에 대포 개발을 혹은 인구 관리를 혹은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보다는 그런 발전이 쭉 진행되면서 결국은 개인의 어떤 삶의 욕구, 개인의 어떤 여가를 즐기고 싶은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충족시키는 쪽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인터넷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은 1945년에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기간 내에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연구자들을 위한 인터넷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영국, 미국 국방부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군사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대량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 교육용 네트워크가 글로벌로 확산됐고, 그리고 뭐 상업화, P2P, 그리고 상업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 또 지금 오늘날과 같은 그런 종류의 인터넷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비슷한 흐름에서 연구자들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용 목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지, 또 라디오, TV를 우리가 왜 볼까? 요즘에는 많이 안 보는 것들이죠. 또 이게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성경인데요. 48줄, 48행 성경, 구텐베르크의. 그래서 왜 이런 책들을 인간이 만들면서 어떤 지적 체계, 학문이라는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속하는 학문, 예술, 종교를 인간들이 지향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읽고 했을까? 또 좀 더 나아가 보면 하무라비 법전, 그래서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그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건 뭐 헤겔로 말하면은 객관정신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그 어떤 합리적인 법전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논에 물을 데려가다가 부주의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이 차게 만들었다면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곡식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10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만약 새로이 아내를 드리고도 그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인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어느 노예라도 그가 주인에게 이자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인은 자기 소유의 노예임을 입증하고 그 길을 자를 권리를 가진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이런 게 주로 하무라비 법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최초의 상거래를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의 상거래를 기록한 점토판입니다. 그래서 행정, 상거래, 편지, 문학적 창작, 지도 등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계 지도인데요. 메소포타미아를 최초로 통일한 아카드 왕국의 사르곤 대왕의 원정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면 상거래 혹은 왕의 자기의 치적을 알리는 것,
또 그들의 통치 이념인 종교의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것, 또 이런저런 개인들의 권리를 서로 조율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인터넷을 쭉 소급해 보면 이런 라디오, TV 또 이런 고대의 어떤 기록물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추동하는 어떤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질적인 것일까? 정신적인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길가메시 서사시 또 있고요. 그리고 영웅담, 메소포타미아 서사시로 우크르의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에 관한 영웅담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대에 갔다 왔다면 군대에서 모든 자유가 사라진 그런 군 생활에서 나에게 이것으로부터 해방된다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엄청난 기쁨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욕구로 가득 차 있겠죠. 또 신병훈련소든 아니면 구속되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건, 또 학교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교에 잡혀 있어야 하는 학생이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것이 자유의 주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자유는 사실은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만 실현하는 게 아니라 만인이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헤겔은 인간 정신이,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 정신이 인류의 역사를 그런 만인의 자유가 가능한 것으로 영웅적인 개인들에 의해서 추종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점에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헤겔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런 정신의 어떤 충동과 인터넷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 실험, 어떻게 보면 저는 철학은 다양한 방식의 사고 실험을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죠. 또 A는 B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A는 C인 측면, D인 측면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철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그런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사고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어떤 구도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극단까지 밀어붙여 오는 거예요.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뭐 방법적으로라도 어떤 생각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그 극단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애 관계, 남녀 관계에서 이런저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경험 속에서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계속 그 관계에 직자 상태로 있을 뿐 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자 상태로 빠져나와서 그것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게 맞든 틀리든 하나를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저는 철학적 사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가족은 화목해야죠. 또 부자 관계는 또 아주 친밀한 관계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온 관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상처를 주고 서로의 인격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몇 마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제가 가족,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유년 시절, 그리고 화목해야 한다는, 또 싸우면 좋지 않다는, 또 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좀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한 집에 수컷이 두 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수컷이고 얘도 이제 커가지고 수컷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또 가족에 대한 유교적 사고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얘가 이제 새로운 수컷이 돼서 독립을 요구하는구나. 얘가 이제 다 컸구나. 이런 걸 저도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도 저에게 이 사람이 그동안 내가 어렸을 때 늘 나를 받아주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독립적인 인격체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새로운 돌파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집에 수컷이 두 마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러는 건 동물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그런 방식으로 계속 자기의 생각을 제어하기 시작하면 철학적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컷이 두 마리다. 가족들도 다 권력관계구나. 또 부모가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좀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들. 또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항상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봐야 거기서 새로운 돌파구들을 혹은 새로운 어떤 구도들을 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오늘 시간에는 해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런 게 맞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해결의 생각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편으로 극단적으로 밀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루틴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구도로 짜서 생각을 해보는 훈련, 그런 훈련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 1인의 자유가 만인의 자유가 되는 거 하는 것, 그리고 점토판, 두루마리, 인쇄술, 모니터 등을 통해서 어떤 광자의 권리, 가진 자의 권리가 교황이나 지식인, 텍스트, 그리고 대중, 시민사회, 멀티미디어 뭐 이런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점토판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또 하무라비 법전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권력체계죠. 권력체계가 또 이런 권리체계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누군가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면서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류가 진보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또 너의 권리와 함께 나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폭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고안했고 헤겔은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지향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유물론과 관념론과 유물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첫 번째 강의였는데요. 일단은 헤겔을 중심으로 어떤 관념론이 문화에서 어떤 정신과 물질에서 어떤 것이 독립변수고 어떤 것이 종속변수인가, 그리고 그것을 정신을 중심으로 서술했던 헤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 헤겔을 비판적으로 계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